What's it feel like to die? 이 영화 참 매력적입니다. 귀엽고 코믹한데 잔혹하고 거대한 스케일인데 놀랍도록 소소하죠. 어울리지 않는 재료들이 충돌하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봉준호 월드의 또 다른 신작 미키 세븐틴 심층 리뷰 시작합니다. 소설 미키 세븐을 원작으로 둔 미키 세븐틴. 봉준호 감독은 원작이 출간되기도 전부터 이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계해 나갔는데요. 원작의 초고만 보고 바로 판권을 사들인 워너브라더스, 그와 함께한 제작사 플랜B가 이 기이한 SF 소설의 영화화 프로젝트를 봉준호 감독에게 제안했고요. 끝없이 프린트되는 미키로부터 인간 냄새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 직감한 봉준호 감독은 이 작품에 자신의 향을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작 속 미키는 지적인 역사학자인데요. 영화 속 미키는 마카롱 가게 시원하게 말아먹은 허당미 가득한 인물로 등장하죠. So I killed him 10 more times. 그래서 원작보다 10번이나 더 죽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원작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우리 일상과 맞닿은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는 봉준호 감독. 그 결과 하루하루 살아남느라 고군분투하는 다소 멍청하고 운도 지질이 없지만 선하고 사랑스러운 미키를 탄생시키며 삑사리 모먼트 제대로 살아 숨쉬는 봉준호 월드의 또 다른 서민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죠. 봉준호 감독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공간이죠. 기생충에선 인물들이 끝없이 오르내리는 계단과 수직적인 카메라 워크를 통해 자본주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고요. 설국열차에선 외부로 탈출할 수 없는 폐쇄적인 기차 내부를 통해 앞칸으로 끝없이 전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멈출 수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형상화했는데요. 이번엔 He's alive. It's fine. 사이클러입니다. 죽은 미키들이 녹아 없어지는 이곳은 우주선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데요. 기생충의 지하실이 사회에서 잊혀지고 밀려난 존재들의 공간이었다면 사이클러는 사회에서 쓸모를 다한 존재들이 버려지는 장소로 기능하죠. 그런데 이 공간, 단순한 쓰레기장은 아닙니다. 미키의 몸에서 추출된 단백질은 또 다른 미키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미키가 재생산되기도 하죠. 소모된 인력이 새로운 인력으로 아주 쉽게 대체되는 시스템은 현실의 노동시장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데요. 더 섬뜩한 사실이 있다면 사이클러에서 녹아 없어진 미키의 몸이 우주선의 필수 자원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 희생된 노동자들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국열차에서 기차 엔진을 돌리기 위해 어린아이들이 희생됐던 장면과 겹쳐 보이기도 하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미키 세븐틴의 사이클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곳은 단순히 착취와 소멸의 공간이 아니라 인물의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This is going to be a pretty extreme job. From now on, you need to get used to dying. 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미키. 하지만 멀티플 상황에 도달해 미키 세븐틴의 몸으로 미키 에이틴을 보고 미키 에이틴의 몸으로 미키 세븐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또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한 순간 But I'm you. I'm not you. I'm gonna kill you. 그는 처음으로 죽음을 거부합니다.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이 서로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영화는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죠. 봉준호 감독이 전작에서 탐구했던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우주로 쏘아 올린 미키 세븐틴. 자본주의와 계급화, 생태주의와 식민주의, 휴먼 프린팅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며 철학적인 고민까지 안겨준 생각할 거리들이 타래처럼 줄줄이 쏟아진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던 순간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어떤 울컥함과 따스함이었습니다. 세상의 톱니바퀴로 살아가며 현생에 치이다 보면 매번 자존감을 챙기기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우선순위의 가장 끝으로 밀어버리고 정신없이 굴러가는 쳇바퀴 속에서 잔뜩 달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죄책감과 생존 본능에 억눌려 늘 기대치를 한없이 낮추고 이런 지독한 현실을 순응하는 법을 익혀버린 캐릭터인데요. 결국 미키가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고 자신은 수모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깨닫는 과정은 현실에 치여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밖에 없었던 삶에서 미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건 나샤의 사랑이며 그가 뒷받침되었기에 미키의 이 모든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저런 거대한 메시지를 넘어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영화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불행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누군가에게 이제 좀 행복해지자, 행복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라서 봉준호 감독님만의 되게 든든하고 귀여운 위로를 전해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딱히 중요한 설정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머릿속을 맴도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1파의 소스 타령인데요. 온갖 장면에서 끊임없이 소스를 찾고 심지어 미키에게 핏방울로 보이는 소스를 권하는 악몽 장면은 강렬한 잔상을 남기기 충분하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소스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way 마크 I 러팔로, see 토니 it 콜레트 이 부부가 약간 and 귀여운 Mark 독재자, are funny 약간 and 위험한 charming. 표현인데 Difficult 소스에 way to 집착할 때가 특히 express 좀 this. 귀여운 것 같아.
같아요. But 그걸 truly 너무 love their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sauces. 보기보다는 Sauces that 정말 이 사람이 if it comes, 정말 they are 사랑하는 really 거였었어요. honest. 1파의 소스 집착은 단순 기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무능력한 권력자의 나르시시즘, 허영심으로 읽기 쉽지만 그저 코믹한 설정으로 여기기엔 소스 관련 장면들이 꽤나 강렬하죠. 극 후반부 악몽 장면에서 1파는 미키에게 너처럼 단순한 인간도 매료시켜야 완벽한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1파가 그냥 소스 사이코로 묘사된 것 같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니 1파가 찾고 있던 건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대중을 매료시키면서 자신이라는 메인 디쉬를 돋보이게 만들 어떤 것, 즉 마셜과의 독재 체제를 유지할 선전도구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소스의 재료에 집착하는 모습을 봤을 땐 자신의 체제를 완벽하게 만들 재료, 최적의 노동자나 이상적인 소모품을 찾는 권력자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유전자 증식을 위해 캣을 식사에 초대한다거나 크리퍼를 식재료로 착취하는 장면 등을 통해 노동자, 피지배층을 자원으로 마구 소비하는 권력층의 모습도 읽어볼 수 있었죠. 특히 꼬리 소스 장면은 누군가를 소스 삼아 자신만의 소스를 만드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선보이며 작품에 더한 섬뜩함을 불어넣습니다. 미키 세븐틴 속 최고의 소스, 바로 로버트 패틴슨이죠. 극과 극의 요소를 뒤섞어 예측불가 에너지를 빚어내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 로버트 패틴슨이 이런 찌질함을 완벽 소화해낸 것이 이번 작품만의 상극의 미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 속 로버트 패틴슨의 독특한 분위기가 배우 데이빗 다스티말치안과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골골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누구보다 강력한 생존력과 멘탈을 지니고 있고 겉으론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무언가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숨어있는 에너지가 돋보였달까요? 봉준호 감독은 로버트 패틴슨의 눈빛 속 광기를 보고 그를 미키 역에 캐스팅했다고 밝혔는데요. 예고편이 공개되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건 그의 목소리 연기였죠. 처음엔 제게스의 스티브, 자니 녹스빌의 목소리를 참고했다는 로버트 패틴슨. My name is Johnny Knoxville. 하지만 봉준호 감독이 단칼에 거절했고 결국 영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렌과 스팀피로부터 미키의 목소리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It's called Happy Happy Joy Joy. 미키 세븐틴으로서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봉준호 감독을 놀라게 만든 건 미키 18 버전의 로버트 패틴슨. 로버트 패틴슨이 거기에 추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특히 미키 18 쪽이 정말 풍성해요. 즉흥적으로 예상치 못한 대사를 던져 더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을 완성했다고 하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미키 18을 소화하며 로버트 패틴슨이 참고한 작품이 있었다는데 My dear mother, she's awaiting your rescue. 알고 보면 미키 세븐틴 이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속 외가리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로버트 패틴슨. 감정의 레벨이 0에서 100으로 순식간에 치솟는 미키 18을 연기하면서 애니메이션의 감정 표현 방식들을 활용했다는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죠. 여기서 또 하나의 디테일. 자세히 보면 미키 18이 되었을 때 그의 앞니가 살짝 튀어나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형적으로 미키 세븐틴과 미키 18 사이 차이를 두려고 했다는 로버트 패틴슨. 처음엔 헤어스타일이나 귀 모양 등의 차이를 두려고 했지만 탐사전의 다른 사람들이 미키가 2명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채버릴 위험이 있어 해당 설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치아 분장을 통해 캐릭터를 차별화했는데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스위치가 되어 완전히 다른 인격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하죠. 미키 세븐틴을 본 뒤 이 작품 최고의 홍보물 베이비 크리퍼 인형을 얼른 집에 데리고 싶다 생각했는데요. 이 크리퍼들이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영화의 흐름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죠. 베이비 크리퍼가 깜짝 등장해 모두가 혼비백산하는 장면 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몬스터 주식회사 속 부가 몬스터 세계에 깜짝 등장한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는데요. 크리퍼의 디자인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등장하는 오모와 닮아있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두 세력이 갈등을 빚는다는 작품 서사의 맥락도 어느 정도 일치해서 개인적으로는 크리퍼의 등장부터 미키 세븐틴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나 서사가 닮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 같다고 느껴진 건 아니었고요. 크리퍼를 단순한 크리처로 소비하지 않고 서사의 중심에 놓는다거나 우주선을 배경으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귀여운 소동극 장면의 연출들을 통해 서사의 톤과 전개 방식에서 애니메이션의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SF 장르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블랙 코미디적 우화를 만나볼 수 있었죠. 봉준호 감독만의 장르 믹싱 감각이 빛나는 부분인데요. 괴물, 옥자에 이어 세 번째 크리처 무비를 만든 봉준호 감독. 전작을 함께했던 장희철 디자이너와 크루아상빵을 모티브 삼아 크리퍼의 디자인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유지 투토로의 고양이 버스로부터 크리퍼들이 달리는 모습에 영감을 얻었다는 봉준호 감독. 베이비 크리퍼의 움직임을 참고한 모델은 따로 있었다는데 베이비 크리퍼는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요. 우리 그 강아지가 하는 행동과 비슷하게. What's her name? 준이. Junie.
look at this. 이런 귀여운 에피소드 덕분에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 더 깊은 애정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키 세븐틴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